자, 지난 시간에서 그 12페이지 정부의 경제활동 한번 봅시다. 자, 정부도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일단 뭐 돈이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 돈을 어떻게 걷어들이는지 수입 구조를 봅시다. 수입 구조는 4대 수입 구조가 있습니다. 4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조달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수입 구조가 텍스 수입입니다. 국민들한테 가게나 기업이나 금융기관한테 텍스를 거두죠. 조세 수입, 이게 제일 중요한 수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외 수입, 이제 조세 아닌 수입, 세외 수입이 그 책에 있는 대로 공기업도 정부 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이 공기업 운영 수입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수수료, 벌가금 이런 거, 벌가금 이런 거, 이런 게 세외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4개 중에 요 2개가 가장 중요한 수입으로 요 경상 수입이다. 경상 수입이다. 이렇게. 경상이란 뜻은 정부가 있으면 반드시 발생하는 수입이다 이 말입니다. 이 2개는 반드시 발생하는 수입 원천, 경상 수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럼 3번하고 4번은 이제 할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안 거둘 때도 있다 이 말인데요. 3번, 4번은 이제 경상 수입과 구분됩니다. 이 2개하고 구분돼야 돼요. 3번은 이제 자본 수입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은 국유 재산을 팔아가지고 조달하는 수입입니다. 국유 재산,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민간한테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벌어들인 수입이 이제 자본 수입인데, 요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뭐 정책에 따라서 그때그때 뭐 발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보전재원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전재원 수입, 요거. 자, 이 보전재원, 재원을 보전할 때 쓰는 수입 원칙이다. 그럼 이게 정부는 내년도 쓸 예산을 먼저 정합니다. 그 내년도에 쓸 게 지출 예산을 짜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이 쓸 예산이 잡혔다면 지금 국회에서 이제 예산 심의 같은 거 하죠. 그죠? 보통 이제 연말쯤 되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지출 예산을 다 짜보니까 이제 100조 원을 써야 되는 내년에. 근데 이제 요거 경상 수입 요 2가지 있죠. 요 2가지 이제 예상해 보니까 내년도에 90조 원이 걷어진다. 그럼 10조 원이 모자라잖아요. 이런 걸 이제 적자 예산이라고 합니다. 적자 예산. 쓸 거는 100조 원인데 텍스 수입과 세외 수입은 90조밖에 안 걷어진다. 이게 적자 예산이거든요. 그 적자 예산이 짜질 때 이걸 90조로 깎아내루자 이거 아닙니다. 이걸 아예 정해놓고 그거 조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적자 예산 짜졌으니까 10조 원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 10조 원은 다른 방식으로 메꾸자 이리 나옵니다. 그래서 보전재원 수입. 그 흑자 예산이 짜지면 만약 이게 100조고요. 여기 110조다. 110조 걷어진다. 쓸 거는 100조 원이다. 그러면 흑자 예산인데 흑자 예산 할 때는 요 4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자 예산 때, 자, 우리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자영업자 보상금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돈 엄청 썼죠. 그 뭐 올해나 작년에 뭐 거의 뭐 적자 예산입니다. 그래서 적자 예산이니까 그 모자라는 돈을 다른 방법으로 메꾸자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메꾸자는 방법으로 뭐가 있나? 4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공채. 자, 공채라는 거니? 공채. 여러분, 기업이 돈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 합니까? 사채죠.
회사 사자 사가지고 사채를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돈 빌리고 발행한 채권을 공채라고 합니다. 공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거는 이제 국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뭐 이렇게 부르는데,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데요. 근데 공채를 발행할 때 이제 민간이 인수하게 돼요. 민간이 인수하도록 민간한테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요. 공채를 발행하는데 중앙은행이 이제 공채를 사갈 수 있거든요. 중앙은행이 인수해가지고 중앙은행한테 돈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분돼야 돼요. 민간이 사들이는 공채, 그다음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공채. 하여튼 이래저래 뭐 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할 때는 공채를 발행 안 하고요. 그냥 중앙은행 차입 돈을 그냥 갖다 빌립니다. 중앙은행. 정부를 대상으로 한 은행은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이거든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듯이 정부도 중앙은행한테 가가지고 와야 돈 급하게 빌리달라. 중앙 차입.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외자를 도입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자 도입. 외자 도입. 우리나라에 일본 자본, 중국 자본, 미국 자본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외자를 막 끌어와 있는데 외자를 끌어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이 잘 기억합니다. 이 보전 재원 수입으로 네 가지 이렇게. 자, 그럼 닦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돈을 거둬들입니다. 자, 경상 수입 두 개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발생하는 수입 원천. 그다음 자본 수입 요거는 뭐 기억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이제 재원이 모자랄 때, 적자 예산이 짜질 때 모자라는 돈을 메꾸는 방법으로 이 네 가지가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요래 갖고 이제 쓰는 데는 어디 쓰느냐? 지출 구조. 3대 지출 구조가 있습니다. 돈 쓰는 데는 어디 쓰느냐? 우리 책에 기능별로 쓰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성질별로 쓰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디 쓰느냐? 소비 지출합니다. 정부가 경제활동 하려면 뭐 소비지에 샀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 지출합니다. 자본 지출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공짜로 주는 이전 지출. 자, 이전이란 말이 붙으면 무조건 공짜입니다. 공짜. 주로 이제 복지 지출, 국가 재난지원금 전부 다 이 지출입니다. 이거 공짜로 이제 사회보장 지출인데, 하여튼 투자 자본 지출, 소비 지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쓰는데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은 그 나머지는 그 외에는 전부 다 소비 지출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지출은 어디에다 쓰는 거지?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쓰는 겁니다. 주로 도로 건설, 건물도 뭐 건물 짓는 것도, 국가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로 도로 건설입니다. 도로 항만 건설. 이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쓰는 돈이 투자 자본 지출이고요. 이거는 국가 기업이나 국민들한테 공짜로 돈 주는 거. 공짜로 돈 주는 거. 보조금, 뭐 국가 재난 지원금, 사회보장 지출, 실업자 급여, 퇴직자 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뭐 등등 공짜로 주는 거는 전부 인출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소비 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군무원이 되셔서 월급 받는 거 어디입니까? 국방비겠죠. 군무원이니까 국방비겠죠. 국방비 지출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요거 두 개 아니면 전부 이거다. 정부가 돈 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는 돈, 공짜로 나가는 돈, 그 외에는 전부 소비 지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씁니다. 자, 수입은 요 네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조달하고, 쓰는 데는 요 세 가지로 지출합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나중에 또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경제학 종류 있죠. 이거 안 보셔야 됩니다. 5절. 그다음 14페이지에 참고를 보시면 그 구성의 오류가 있고 인과의 오류가 용어가 나와 있는데, 자, 인과의 오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하시고요. 자, 삭제해버리세요. 그 책에 표시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 뭐 필요 없는데도 공부하게 되니까
아예 꼬표를 치세고 없애버리세요. 그냥. 인과의 오류는 안 봐도 되니까 삭제를 하시고요. 그 구성의 오류라는 용어만 좀 익혀봅시다. 구성의 오류. 자, 용어입니다. 용어. 간혹 시험에 등장하는데 간혹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구성의 오류라는 용어가 뭐냐? 자, 구성의 오류. 이 용어가 뭐냐? 요 오류에 빠지지 마라. 조심하시오. 경작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시오. 경고를 하는 용어입니다.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러면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 A라는 경제 현상이 있습니다. 자, A라는 경제 현상이 있어요. A 경제 현상. 있는데, 이걸 미시적으로 보니까, 자, 미시, 우리 이제 경제학 원로는 미시경제학이 있고 거시경제학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책의 편제상 미시는 3장부터요, 7장까지가 미시경제학이라고요. 거시경제학은 8장부터 15장까지 이제 국제경제학도 거시에 넣습니다. 국제경제 16장에 이제 국제경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경제학 원로는 총 이제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국제경제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문이 다릅니다. 이러면 서로. 실제로 두 과목이죠. 두 과목이. 경제학 원론 안에 미시경제학과 거시국제경제학 이렇게 이제 두 과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미시는 이제 경제 현상을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경제학이고, 그러니까 한 개인, 한 개똥이의 소비활동, 한 기업의 생산활동, 쉽게 말해서 경제를 현미경을 갖다 대놓고 세포 흐름을 보는 거죠. 하나하나. 쉽게 말씀드릴까요? 산을 보는데 나무를 분석하는 거죠. 나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근데 이제 거시경제학이라는 거는 거시 크게 본다 이 말이죠. 숲을 보는 거죠. 숲. 흐름, 전체, 우리 경제 전체. 한 개별 기업, 개별 소비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다룹니다. 전체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뭐 실업자가 몇 명이냐, 우리나라 전국의 경제 성장이 되냐 안 되냐, 우리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그 다음에 국민 소득이 어떠냐, 한 개인 소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국민 소득이 어떠냐,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다루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은 A라는 경제 현상이 있단 말이야. 이걸 미시적으로 보니까,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너무나 좋은 행위다. 미덕으로 결론이 났다. 좋은 행위, 미덕이라는 건 좋은 행위다. 좋은 행위. 좋은 행위로 결론이 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현상을 똑같은 현상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도 당연 미덕이겠지 라고 맹목적 결론 짓는 행위입니다. 당연 미덕이지 라고 제대로 분석도 안 해보고요. 아이고, 개별적으로 미덕인 행위니까, 그럼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당연히 미덕이지라고 맹목적 결론 짓는 행위를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행위죠, 이게 이제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행위고, 그럼 요렇게 하지 말고 조심해라. 구성의 오류에 빠지지 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시는 미시고 거시는 거시다 이 말입니다. 이 현상을 동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미시적으로는 미덕일지라도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은, 이 현상을 보면은 반드시 미덕이 아닐 수도 있다. 즉 악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악덕이란 말은 아니고요, 악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미시적으로 미덕이라 해서
거시적으로도 무조건 미득이다, 좋은 행위다라고 맹목적으로 결론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구승의 오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예제가 두 개 있잖아. 보세요. 자, 사재기 한번 보세요. 사재기. 가계가 올라가려 예상될 때 사재기 하는 거죠. 요거 개인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미득입니다. 맞죠? 자, 흡연가가 담배 가격이 지금 4,500원인데 이게 5,000원으로 인상되리라 예상된단 말이야. 그래서 4,500원 주고 왕창 몇 보로 사놨단 말이야. 사재기 했다. 그 개인한테는 좋은 행위 맞죠? 근데 이 사재기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담배 사재기가 일어났다. 그럼 담배 품귀, 인플레이션, 암시장 형성, 악덕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재기를 분석해 보면 악덕 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렇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축행위, 저축행위. 저축하는 행위 요거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미득입니다. 알겠죠? 한 개인이 내 돈 벌어가지고 쓸 거 쓰고 절약해 쓰고 미래 생활이 불확실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저축을 해둔다. 이건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미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저축이 는다고 생각합시다. 자,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늘린다 합시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거는 나중에 그 거시경제학 가서 우리 공부하기도 하는데 시험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시적으로 저축이 늘어나는 것을 분석하면 미덕이 될 수도 있고 악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불황이죠. 그죠? 이 불황 때는 뭐 안 그래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이 늘어나면 경제 더 죽어버립니다. 지금 자영업자 뭐 물건 안 팔리잖아. 그럼 경제 안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더 소비를 안 해버리면 경제 완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악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저축이 우리 경제가 좋을 때 호황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저축을 해주면 은행에 들어간 돈이 기업들한테 대출이 되고 기업들이 그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 짓고 하는데 쓰기 때문에 호황기나 경제 개발기에는 이 저축행위가 미득이 됩니다. 또 그래서 이런 시험이 나오는데 나중에 거시경제학 쪽은 공부합니다. 이거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저축행위를 볼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미득이 될 수도 있고 악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대로 제가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게 구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럼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재기가 개인적으로 좋으니까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사재기는 무조건 좋은 행위다. 또 저축이 개인적으로 좋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무조건 좋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 그게 구성의 오류입니다. 자, 그 용어 좀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 외에는 이제 뭐 여기 경제학 종류들 볼 필요 없다 그랬죠. 그 다음 16페이지 6절 경제학의 방법론 그것도 삭제하십시오. 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있죠. 7절 경제학의 발달이죠. 요거 그 옆에다가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경제학 이해독시 두 번째 볼 때 반드시 읽어본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지금은 보지 마세요. 요 7절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17페이지와 18페이지인데 요 지금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경제학 한 번 공부한 뒤에 두 번째 공부할 때 이거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 2개 페이지. 역사거든요. 경제학의 역사거든요. 시대별로 어느 학파가 나왔고 어느 학파, 그 학파의 주요 학자들, 주요 사상들, 주요 이론들이 요 뒤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공부를 다 하게 돼 있죠. 다 한 번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볼 때 이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읽어보면 돼요. 그냥 쭉 앞뒤로 왔다 갔다 봐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되니까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경제학 기초가 끝났습니다. 네. 약간 뭐 다른 거는 다 용어나 뭐 이런 거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시험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기회비용 일반 사례 계산 문제 앞 시간에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이제 아까 그 정부의 수입 구조와 지출 구조 있죠. 그거 하고, 그다음 구성 오류 요거 용어 요 정도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2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2장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구를 배우는 장입니다. 도구장입니다. 도구를 배우는 장이에요. 우리 미시든 거시든 국제경제학이든 다 나오는 도구를 배우는 장입니다. 도구 5개. 미시경제학이든 거시경제학이든 국제경제학을 분석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 도구를 배우는 장이 이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공부를 잘 못하시면 뒤에 안 되겠죠. 이게 공부가 안 됩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를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요, 제가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해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직접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이 장에서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기 이제 3장, 7장, 8장, 뭐 16장까지 공부하는데 이 도구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입니다. 5개 도구가 뭐냐? 첫째 도구, 수요 개념과 수요 곡선. 둘째 도구, 공급 개념과 공급 곡선. 셋째,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뭘까요?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우리 강의실도 시장인데 지금 제가 강의 공급자, 여러분이 강의 수요자죠. 이렇게 만나고 있죠. 이게 시장이라. 아이고, 남대문 시장 뭐 이런 자갈치 시장 뭐 이런 시장만 시장이 아니고요. 이런 것도 시장이고, 추상지기도 하여튼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다 시장이거든. 그래서 시장의 형성 요인인 수요와 곡선, 또 하나 요인 공급과 곡선, 그 다음에 이제 둘이가 만나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시장 균형 원리. 이렇게 수요 공급 시장, 이 3가지 도구가 앞으로 어떤 시장이든 시장을 분석하는데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미시경제학을 이제 할 때 우리 앞에 이미 설명드렸죠. 크게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죠. 그죠?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또 거시경제학 쪽에 가면요, 또 뭐 화폐 금융 시장이 있고요, 뭐 국제 시장이 있고, 하여튼 시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시장이라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거든. 그럼 그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요 분석, 둘째, 공급 분석, 셋째, 둘이가 만나는 시장 균형 분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시장 분석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생산물 시장을 예로 들어가지고, 생산물 시장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거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실에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는데, 그 시장 중에 제일 중요한 시장이 생산물 시장입니다. 제일 또 종류도 많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을 예를 들면 이제 붕어빵 시장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 시장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 수요, 이 시장의 또 하나의 요인 공급, 그 다음 이 시장에서 둘이가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는 원리,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시장 말고도 노동시장, 화폐금융시장, 여러 시장들이 나올 때 그 시장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일석이조로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물 시장도 공부하면서 또한 동시에 앞으로 나오는 시장들의 이제 수요 공급 개념, 시장 균형 개념 이런 거를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이조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도구가요. 탄력성이라는 도구가 나옵니다. 탄력성. 일레스티시티. 요 놈도 경제학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도구가 잉여 개념입니다. 서플러스 개념. 소비자잉여, 뭐 생산자잉여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학 분석의 도구입니다. 잉여. 요 5개 도구. 이건 뭐 간단한데 하여튼 요 5개 도구를 배우는 장이 2장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뭐 이제 우리 책 구성해 보면 요거 5개 도구를 일목요연하게 다 활용하는 응용 이론이 좀 있어요. 응용 이론이 뭐 이제 그 가격 통제 이론과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이 도구를 5가지 도구를 다 활용하는 중요한 이론인데 가격 통제 이론과 뭐 조세 정가 기착 이런 게 이제 응용 이론으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이라 보면 되고요. 그냥 맛을 보는 거죠. 이 5가지 도구를 다 사용하는 이론, 뭐 이것도 중요한 이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하여튼, 이 5가지 도구를 먼저 배웁니다.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장의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첫째, 1절,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생산물 시장을 예로 들어가지고, 요 시장입니다. 요 시장의 이제 수요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요. 영어로는 이제 demand라는데, 일단은 그 사고자 의도하는 양입니다. 자, 실제로 산 게 아니고요. 우리 실제로 샀으면 이제 소비했다고 하는데 수요라면은 어떤 재화를 사려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의도라는 거, 의도. 사려고 의도하는 것을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생산물 시장이니까, 그럼 우리 생산물 시장에서는 우리 수요자가 우리 가게잖아, 가게. 어떤 이제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빵을 사려고 의도한다는 거죠. 빵을 몇 개 살까? 몇 개 사 먹을까? 그럼 개념은 간단합니다. 사려고 의도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빵을 몇 개 사 먹을까? 수요량. 그 수요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겠죠. 내가 빵을 몇 개 사 먹을까? 100개 사 먹자. 이 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겠죠. 그게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생산물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함수로 나타내는 게 수요 함수입니다. 수요 함수. 수요 함수. 그럼 보세요. 영어로 씁니다만은 quantity of, quantity, 양입니다. quantity of x, quantity of demand of x. xj의 demand of, quantity of demand니까 xj의 수요량이라는 약자입니다. 이거. 그 xj가 이제 붕어빵이라 봤을 때 붕어빵의 수요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함수기호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쫙 나오죠. 뭐 xj 가격, 타j 가격, 소득, 광고, 기호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산물의 수요량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에 딱 적힌 것들이 붕어빵 수요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수들입니다.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보면은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뭐 동그라미 11번까지 쫙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 당연히 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다 시험에 나오고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쭉 한번 지워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붕어빵 가격입니다. X제 가격. 제일 중요하죠. 붕어빵 수요량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붕어빵의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타제의 가격도 영향을 줄 겁니다. 관련제겠죠. 붕어빵하고 관련제. 이게 타제의 가격입니다. PY. 타제의 가격.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이 사람의 소득 수준. 그 다음에 광고선전. 그 다음 기호변화. 이 사람의 기호변화. 그 다음에 자 가격 예상. 여러분 붕어빵 가격도 있고 예상 따로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격 예상이라면 이 가격하고 틀립니다. 이는 붕어빵 가격 자체고요. 가격 예상, 앞으로 붕어빵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 그 다음 세금, 보조금, 텍스,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인구 규모, 이렇게 있고, 자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남과의 의존성, 등등등등 더 있습니다. 주요한 것만 적어 놓은 거죠, 이거. 이 11개가 11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여기 중요해서 그러지.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쭉 이렇게 등등등 일이 돼 있다. 이게 바로 XJ 붕어빵의 수요 함수입니다. 뭐 수요 함수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되면 수요량이 커질까 적어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올라갈 때 요거 수요량이 느냐 줄어드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우리 책에 다 적어놨잖아요. 그 아시는 거는 아시고 내가 모르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것들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요거. 그 책에 이제 쭉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제 가격입니다. 이건 붕어빵 가격, 붕어빵 수요량.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붕어빵 가격이 올라가면 붕어빵 수요량 줄어들죠. 비싸지면 줄어들잖아. 싸지면 더 사 먹자. 보통 일반적으로 역관계입니다. 역관계. 붕어빵 가격과 붕어빵 수요량의 일반적으로 역관계입니다. 그걸 이제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데, 수요 법칙. 거제와 가격과 거제와 수요량은 역관계다.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나중에 배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격 올라가면 줄입니다. 가격 내려가면 수요량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지의 가격입니다. 타지의 가격. 이거는 앞 시간에 약간 언급해 드린 바가 있죠. 이 Y제가 X제하고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 독립제면 나올 이유가 없지. 관련제니까 나오는데 이게 이제 X하고 Y, 이 X가 붕어빵입니다. Y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체제냐 보완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외우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대체제 하면은 이게 이제 소주고 이게 맥주라 합시다. 이거 X제가 맥주고 이 Y가 소주입니다. 그러면 소주 가격이 오르면 맥주 수요량 어찌 돼요? 소주 가격 오르니까 소주 안 먹고 맥주 먹자. 대체제니까. 그래서 소주 가격 오르면 맥주 수요가 늡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제라면 요것이 올라가면은 요것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소주 가격이 오르면 맥주의 수요량이 늡니다. 그래서 이 정비례죠. 정비례하고. 자, 보완제다. 요놈이 커피고요. 여기 설탕이랍시다. X가 설탕이고 여기 커피입니다. 커피 가격이 오르면 설탕 수요 어찌 됩니까? 커피 가격이 오르니까 커피 안 먹죠. 그럼 같이 먹는 설탕도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설탕의 수요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완제라면 역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관계, 역관계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잠깐 이런 거 경제학에서 엄청나게 쓰니까 A가 올라가면은 B가 오르고요. A가 내려가면은 B가 내려갈 때 이걸 이제 정비례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게 정비례 관계. 그다음에 A가 올라가면은 B는 떨어져 버리고요. A가 내려가면은 B가 올라갈 때 이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역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이 청개구리 이거 올라가면 이건 떨어지고요. 이거 내려가면 이거 올라가는 이런 관계를 이제 역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동반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게 정비례 관계, 정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플러스 관계도 정관계라 해야 되고요. 정비례 관계, 이게 역관계, 반비례 관계, 뭐 음의 관계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어떤 거든 간에 뭐 어떤 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같이 동반자죠.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게 정비례 관계. 올라가면 이 청개구리입니다. 올라가면 떨어져 버리고요. 내려가면 올라갈 때 이거 역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음의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체제 가격이면 대체제가 가격이 올라가면 요거를 수요를 늘리니까 올라갈 때 늘리니까 정비례. 그다음에 보완제라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 설탕의 수요가 떨어지니까 역비례죠. 이렇게.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 소득.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데.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가 어찌 되죠? 내 소득이 올라갔다. 붕어빵 수요가 어찌 됩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 붕어빵이 이 사람에게 정상제냐 열등제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이 사람에게 붕어빵이 정상제라면 소득이 오르면 수요가 늡니다. 정비례. 이게 열등제라면 소득이 오르면 수요를 줄입니다. 역비례. 이거는 시험에 이제 정상제다 열등제다 이야기해주고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러니까 정비례 소득하고 소비가 정비례냐 반비례냐 여기서 이제 정의됩니다. 자, 실제 여기까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 개가. 그 다음에 광고를 받으면 당연히 수요가 늘죠. 광고를 받았다 수요가 늘고요. 기호변화는 이제 조합이 되면 수요 늘고요. 실하게 됐다. 기호변화니까 더 실하게 됐다면 수요를 줄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가격 예상. 여러분,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리라 예상되면 수요를 어쩔까 지금? 늘려야 되죠. 올라가기 전에. 내 붕어빵 좋아하는데 지금 100원이라. 그럼 내일 200원 대리에 예상됩니다. 그럼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야 되죠. 올라가기 전에 사놓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리라 예상되면 수요를 늘립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가격이 올라가리라 예상되면 수요를 늘리고요. 가격이 내려가리라 예상되면 지금 왜 삽니까 이거? 내일 내려가는데. 지금 살 것도 줄입니다. 수요를 줄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가격 예상은. 그 다음에 세금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금 때린다 하면 수요를 줄이겠죠. 그죠? 보조금 줄게 수요해라. 그럼 수요 늘리겠죠. 당연히. 절대 인구 규모가 많아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사람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 자산, 이거 용어 나왔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하여튼, 남과의 의존 관계, 우리 이제 사회적 동물이잖아. 내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남과의 친구하고, 뭐, 옆집 사람, 부모님, 그 남과의 의존 관계에서 내가 붕어빵을 더 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지금까지 발견된 게 4가지가 나왔는데, 요 4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요. 일단 요 자산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산. 그러니까 여기 소득이 있네. 그 용어를 요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소득은 인컴이라고 해요. 인컴. 영어로. 인컴. 자산은 영어로 에셋이라 합니다. 에셋. 이거 분명히 틀리죠? 소득은 뭐죠? 소득은?
아까 했잖아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런 거.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뭔가 대가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벌어들인 게 소득입니다.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벌어온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벌어온다.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벌어온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인컴이고요. 자산은 그게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 뭐 토지, 건물, 뭐 자격증, 뭐 이런 건데, 그 일단은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산하고 소득은 틀립니다. 개념이. 근데, 자, 그 자산이 나왔는데, 이 자산의 종류는 이제 우리 거시경제 가면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소득하고 틀린 개념이고,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종류가 많겠지만 우리 경제 원론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건 참고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 원론 안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종류는 진짜 많은데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크게 분류하면 이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나눠지고요. 무형자산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인데 이제 건강, 그죠? 건강 자산 아니잖아,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신용도를 갖고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권리를 갖고 있다, 무슨 권리, 영업권,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런 거 다 무형자산입니다. 자, 그럼 유형자산은 뭐냐? 이제 유형자산 진짜 많죠. 금방 이제 집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류들 너무 많은데 우리 경제학 원론의 주요한 유형자산은 현금자산. 그 다음에 예금자산. 그 다음에 정권, 주식, 채권. 그죠? 그 다음 부동산, 토지, 건물. 그죠? 그 대표적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더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집에 컴퓨터, 집에 자전거, 뭐 자동차 다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뭐 그런 건 뭐 소소한 거니까 주요한 자산들입니다. 유형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현금이나 예금이나 정권까지는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이라 해요. 금융자산.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거시경제학 쪽에 가면은 실물자산가, 금융자산가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뭐 요 정도만 알아두면 경제학 우리 공부하니까 이제 금융자산들 요 세 개, 실물자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무형자산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은 자산이 생기죠. 신분, 이게 무형자산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자산이 많아지도 붕어빵 수요를 늘립니다. 자산. 자, 일단 이렇게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부터 남과의 의존 관계 수요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것이 네 가지가 있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